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어디 수수료 할 차례라고? 이제 수수료 부분을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수수료. 수수료 뭐 간단하지 뭐 라고 얘기하는데 수수료 체계는 너무 많은 변수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너무 많은 변수가. 너무 복잡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게 이베이 원가 분석 그 계산하는 이제 사이트입니다. 페이지죠. 이베이에서 운영하는 건데 카테고리가 설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경매냐 옥션이 뭐 돼 있는데 솔직히 옵션은 거의 이렇게 그 선택을 안 하고 경매세 우리는 바이 나우를 하니까 상관없는데 결국에는 이제 최종으로 중요한 게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게 문제예요. 이베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이베이 카테고리 코즈 어디 있냐? 이렇게 찾으면 안 되고 ERP 등록되어 있는 거 볼까요? 카테고리 관리 현재 숫자도 보이겠지만은 18,000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18,000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수수료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져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되죠. 아마존은 이제 원가 분석하는 페이지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하는 게 아니라 PHA3 또 얼마에 팔까? 799.99불로 팔게.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나와요. 왜 아마존은 카테고리를 이런 식으로 단순히 할 수가 없냐면은 이베이 같은 경우는 배송 같은 경우를 다 이렇게 셀러가 직접 하니까 그런 경우 상관없는데 아마존은 FBA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아마존에서 직접 포장을 해주고 배송해주고 이런 비용까지 또 따로 부과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원가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건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이베이 같은 경우는 이 카테고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지금 볼까요? 이렇게 등록해 놓은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수수료 뭐 9%냐 29%냐 29%짜리도 있나 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런 퍼센트들을 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다 업로드를 하고 카테고리별로 수수료를 다 입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식에다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끝나는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수수료 체제는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먼저 이베이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각 카테고리별로 수수료율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나?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해서 이제 어디서 이제 비용이 발생한다고 이제 설계가 들어갔냐면 상품에 대해서 카테고리 하나하나 찾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에너지가. 지금 현재 한번 봅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니즈가 발생하고 솔루션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또 이렇게 시행착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그것도 돈 날아가는 소리예요. 돈을 적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걸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 그럼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기 옥수수 같은 걸로 이제 약간 알코올 연료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알코올 연료를 만들기 위한 어떤 비료라든가 그런 게 더 석유 자원을 더 많이 쓴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석유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것들이 더 많은 낭비를 일으킨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베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번 봅시다. 이베이. 시네마이저부터 볼까? 시네마이저.
시네마이저라는 제품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시네마이저가 어느 카테고리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또 찾아야 돼.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찾는 제품이 뭐지? 이 제품이네? 뭐 이 제품이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잠시만요. 바이나로 보고 뭐 이 제품이다. 이 제품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 제품을 하나하나 이제 발굴하고 그걸 카테고리 찾는 것만 해도 일이야. 아 그렇구나.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TV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또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데이터에 등록을 또 참켜놓고 이거 찾고 이거 찾고 이거 찾고 이거 찾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거를 다 하나하나 선택할 거야? 하나 선택하면 리프레시 되면서 다시 창이 새로 고침이 되고 또 이거 선택하면 또 리프레시 되면서 새 창이 또 저기 새로 고침이 되고 계속 이렇게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5만 개, 10만 개 그거 찾으려면 그거 어떻게 일할 거예요?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카테고리 설계를 들어갈 때는 또 하나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 카테고리마다 나타낼 수 있는 고유한 유니크한 번호가 필요하다. 유한 그 표준화된 코드가 필요하다 했더니 역시나 표준화된 코드 데이터베이스를 또 찾게 돼요. 그래서 현재 이게 그거예요. 카테고리 아이디. 이거는 이제 넘버링이에요. 18,000개, 18,000 뭐 몇 개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데 얘는 고유한 카테고리 번호. 이 카테고리 번호.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를 예를 들어서 뭐 550이다 그러면 항상 이 아트에 대한 카테고리를 설명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북이다 그러면 일단 2195만 치면 이 카테고리가 정확히 이 카테고리에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니크한 번호가 되겠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베이 창에서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라고 했는데 현재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있는 이런 걸 보면은 다 이 용어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용어가 뭐 3711 이건 보나마나 아이템 번호일 거야. 이건 보나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유니크한 번호의 집합체가 이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카테고리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했더니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이쪽에서 이거일 거고 이쪽에서 TV 홈 오디오 뭐 이쪽이다. 그럼 마지막까지 클릭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카테고리를 세부 카테고리까지 끝까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숫자가 자세히 보면 떠 175, 719라고 뜨죠. 이게 이 상품들의 카테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75, 719를 입력하면 한번 봅시다. 1719, 715가 지금 저기 뭐야 결국엔 3D TV 글래시즈 혹은 액세서리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이걸 뜻하나 한번 볼까? 여기 뜨잖아.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카테고리 번호를 아는데도 더 많은 에너지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카테고리를 하나 선택하고 둘 선택하고 세 개 선택 이렇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숫자만 엔터 치고 엔터 딱 치면 바로 데이터가 나오게. 그 다음에 자세히 봐서 알겠지만 조금 전에도 여기다가 이걸 붙여놓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커서를 여기다 이 돋보기 표시를 클릭한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친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로직상에서는 엔터를 칠 때 액션과 이 커서를 두 액션은 별도 액션이에요. 그래서 별도를 따로따로 또 지정해 줘야 돼. 그래서 이 카테고리 구조가 이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김현들이 무슨 일인지 알겠니? 그렇게 해서 이 수수료 체제가 여기서 수수료라는 얘기는 그 페이팔이랑 이베이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료 체제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반 중량이라고 보자. 중량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 중량이 있고 부피 중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 EMS는 일반 중량만 사용해요. 페덱스, 그 다음에 뭐 UPS, DHL, 여기는 소형 포장, 소형 포장 명칭을 SFR이라고 하지? SFR이 뭘 줄임말이지? 스탠다드 플랫 레이트 줄임말이야. 소형 포장물 얘기하는 거야.
FedEx, UPS, DHL 같은 이런 특송사 같은 경우는 일반 중량 일반 중량과 부피 중량 중 무거운 거 이걸 따져요. 그러니까 이 일반 중량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량 얘기하는 거예요. 중량. 부피 중량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나누기 보통 몇이지? 5천 정도 되겠죠? 근데 이 5천이라는 수치는 예를 들어서 뭐 10cm라고 해보자. 10cm다. 그럼 1000이 되겠지. 그러면 5천을 나누면 돼? 0.2kg짜리가 되는 거야. 근데 가로 뭐 30cm로 해보자. 이온대리야, 김연대리야 잘 들어. 30cm, 30cm, 3, 3, 9, 27, 2700이 되겠지. 2700이지? 맞나? 더 되지 않나? 27000이야? 그래 27000이지? 27000 나누기 5천 하니까 몇이야? 5.4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부피 무게란 얘기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국내 배송 같은 경우는 보통 운송수단이 뭐죠? 국내는 택배 운송 뭘로 해? 차로 하잖아. 차는 중량에 상관이 있어 없어? 그다지 상관없어. 그냥 차에 상관없고 그냥 중량에도 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자동차 운송 같은 경우는 부피 무중량 같은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행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에어컨 크기만한 스티로폴 박스를 만들었어요. 거기 안에다 뭐 물건을 보내야 된대. 그래서 스티로폴 박스를 보내는데 솔직히 무게를 재봤더니 3kg밖에 안 나가. 근데 그거 한 4, 50개 넣어버리면 비행기가 한쪽 경납고 한쪽이 이 비행기 하나가 찰 수 있어. 그럼 비행기는 손해일까 안 손해일까? 손해겠지.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부피 무게라는 걸 적용해. 일단은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부피도 적으면서 무게가 적게 나가는 게 좋아. 그래서 이 부피 무게라는 걸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모두 다 어떤 회사마다 다 5천을 나누는 게 아니라 페덱스 같은 경우는 5천이고 뭐 옛날에 EMS 프리미엄 그런 데 같은 경우는 6천으로 나누기도 해요. 당연히 5천으로 나누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까? 6천으로 나누는 게 유리할까? 저 금액이 커지면, 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아지겠지. 그래서 저런 것들을 가지고 부피 무게를 적용하니까 중량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여기서 중량 같은 경우는 저울에다 놓은 그 저울에 잰 그 중량이 필요한 거고 부피 무게는 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량을 비교를 해서 이제 페덱스나 UPS나 DHL은 일반 중량이나 부피 중량을 비교를 해서 측정을 해요. 그렇대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대충 보내면 페덱스나 DHL 같은 데서 그냥 발송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 어떻게 체크하냐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레이저 부피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물건 딱 넣으면은 딱 360도 딱 회전하면서 그냥 레이저로 쫙 부피 측정해. 그럼 정확하게 무게가 정확하게 나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데서 뭐 우리가 이렇게 조작하고 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의사결정, 왜냐면 저 중량을 알지만 배송비가 결정되겠지. 근데 배송비 결정할 때는 부피 중량이랑 또 뭐가 필요하다고? 일반 중량이 필요하겠지. 일단 일반 중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반 중량에 대한 어떤 데이터 값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반 중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 그 상품에 대해서 무게를 입력할 줄 있어야 되고 그 무게를 또 어느 단계에서 입력하게 할 것이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넣어야 되겠죠. 또 하나, 규격 사이즈. 규격 같은 경우도 얘기가 좀 많아져요. 먼저 규격 정보를 왜 알아야 될까? 정보를 왜 알아야 될까? 규격 정보를 왜 알아야 될까? 뭐를 계산할 수 있어? 부피 중량을 계산할 수 있죠? 규격 정보를 알아야지만 부피 중량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규격은 뭔데? 규격은 뭘 얘기하는 건데? 뭐의 규격인데?
한번 이거 한번 뭐 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왜 중량이라는 문제가 이제 커지냐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페덱스가 저렴하니 EMS가 저렴하니? 일반적으로는 페덱스가 좀 더 저렴하지. 페덱스가 저렴해. 뭐 저기 저렴도 페덱스가 저렴해. 뭐 EMS 장점도 많이 있어요. 페덱스가 저렴해.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셀러들 같은 경우는 대표님 특송으로 보내세요. DHL 싸게 준다는데 EMS 싸게 준다는데요. 나도 알아요. 왜냐 그 업체가 받는 것보다 우리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 받는 거 알아. 근데 왜 현재 우리 회사 물류센터처럼 양쪽에 둘 다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냐면은 항상 그게 중요해. 안정성이 중요해.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중요해. 예측이 가능하지 못했을 때 그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엄청난 비용을 발생해. 그거는 해본 사람은 알아. 내가 뒤로 넘어질 때 내가 뒤로 누가 받쳐줄까 안 받쳐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넘어질 때는 그래도 허리가 굽혀지게 되지. 근데 누가 딱 받아준다 그러면 딱 일자로 넘어지잖아. 우리는 이래야 돼. 원래가 이리. 그거요. 맞아요. 그거요? 안 돼요. 딱딱 맞아야 돼. 그 예측 가능성 안정성이 굉장히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봅시다. 페덱스 같은 경우는 아까 특송이야. 뭘로 한다고 했지? 중량이랑 부피 무게를 적용하지. EMS는 중량만 적용해. 중량은 오차가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상품 온박스 뭐 1호 상자 벌다 그럼 1호 상자만 무게만 더하면 그냥 끝이야. 거기 안에다가 에어팩을 넣든 뭐라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아무리 상자가 크다 하더라도 그 범위값이 500g이면 3호 상자 막 4호 상자 그 무게 하나야. 그러니까 별로 오차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문제야. 얘가. 박근혜도 물류센터에서 좀 일해봐서 알겠지만은 똑같은 물건 보낼 때 EMS 패킹할 때가 편하니 페덱스 패킹할 때 편하니? EMS 편하지. 상관없어. 빈 공간이 있든 없든 그냥 넣어버리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페덱스는 문제야. 너무 그냥 모니터가 이렇게 큰데 모니터 옆에 공간이 이만큼이 남아있어. 그 얘기 뭐야? 배송비 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박스를 다 잘라. 그래서 아예 딱 붙이게 하면은 아예 박스를 포장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한 이 정도만 남기고서 패킹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조정한다 하더라도 배송비가 차이가 생길까 안 생길까? 계속 생겨요. 특히 모니터 같은 박스는 크잖아. 넓은 면인데 넓은 면에서 2cm만 올라가면 무게가 한 2kg 정도 오버가 돼요. 그 2kg 정도 오버되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아무리 그 위로 올라가면서 단위당 배송비가 싸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EMS를 보내면 항상 뭐 27,000원, 27,000원, 27,000원 이게 동일한데 페덱스 보낼 때는 어쩔 때는 19,000원, 어쩔 때는 26,000원, 어쩔 때는 뭐 31,000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야 전혀. 그래가지고 양자택일로 해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를 계속 쓰고 있어요. 왜냐면 EMS는 예측 가능성이 확실하거든. 안정성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스템 설계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불변이 어떤 이게 변동성이 큰 이 요소마저도 불변의 요소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패킹에 대한 문제를 한번 봅시다. 패킹에 대한 문제. 현재 이런 제품들을 이제 패킹한다고 해봅시다. 이런 제품은 1호 상자는 100% 못 들어가죠. 이런 제품을 하는데 이 제품을 하기 위해서 상자에 들어가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안다고 해가지고 이게 배송비니 바로? 안 되잖아. 이런 같은 경우는 폴리백으로 쌀 수 있어요. 그래서 폴리백으로 싸니까 그래도 예측은 가능해. 근데 만약에 이게 파손이 될 염려가 많아. 그럼 이거 상자 이거 하나에 80만 원짜리야. 그럼 이 상태로 폴리백 감아서 보내나? 안 그러지. 상자 안에다 넣어서 보내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얼마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얘가 상자 안에 들어간다. 그럼 얘는 안 중요해져. 뭐가 중요해? 겉에 상자가 중요해. 그럼 얘 규격 정보는 몰라도 되겠네. 또 그렇게도 못해. 왜냐면 이 규격 정보를 알아야지만 그 박스에 맞는 박스 사이즈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피 이
저기 이 규격 정보, 어떤 규격 같은 경우는 일반 부피 중량 때문에 계산하는 건데 이 내용은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돼요. 특히 세 가지지. 하나는 제품의 규격이 뭔데, 제품 박스에 1번 박스 규격이 뭔데 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느 상자에 넣을 건데, 어느 상자에 너 담을 거야? 포장 방법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세 번째, 그래서 결론이 부피 무게가 뭐야? 부피 무게가 뭐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제품 박스 규격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로 20cm, 뭐 세로 20cm, 뭐 저기 30cm입니다. 중량이 뭐 350g입니다. 했더니 뭐 이래서 뭐 P45 상자라는 게 있어요. P45 상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22cm, 22cm, 32cm예요. 무게가 450g이고. 그럼 현재 이 로직상에도 바로 이게 적용이 되는데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어. 2cm 다 여유가 있잖아. 그러면 부피 무게는 결론이 어떻게 적용되는 거야? 22, 22, 32로 계산된 부피 무게와 22, 22, 32를 5천으로 나눈 부피 무게와 450g 더하기 350g이니까 800g이 되겠지? 800g 중에서 어느 게 무겁냐로 이제 계산해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제품 박스에 대한 규격은 우리가 한 명 한 명 입력을 해야 되겠지.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걸 입력하고 그 데이터를 날려버리면은 다음에 그 상품이 또 들어오면 또 계산해야 돼. 그게 뭐 하는 시야? 그러니까 한번 기록을 하면 그걸 저장시켜 놓는 데이터베이스 틀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또 우리 회사에서 상자를 어느 상자라고 해놓는 다음에 이 상자도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상자 회사에서 상자 사이즈 제공하는 것만 한 200, 300종류가 있을 거야. 그럼 그걸 최소 주문 수량이 어떤 상자는 최소 주문해서 30개, 어떤 건 50개, 100개 된다고 그걸 모두 다 갖다 놓을 수 없어. 그냥 최적 주문 수량을 또 갖다 놔야 되는 거란 말이야. 또 상자에 대해서 가로, 세로 사이즈라든가 그다음에 그 골판지 전체 무게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데이터베이스도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나중에 배송이 될 때는 얘를 여기에다 담아서 물건을 보냈다라는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제품을 아까 이 제품을 IP타임 이 제품을 바꿔내도 졸려? P45 상자에다 보냈다라는 히스토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상품이 입고되면 딱 뭐야? 이 상품 입고되면이 아니라 이 상품 입고되기 전부터 이제 알아. 한번 판매가 되면 이 제품은요 어느 나라 나가는데요, 네덜란드요. 그러면 배송비가 얼마고요? 총 원가 얼마예요? 딱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야. 한 번만 나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김현대가 그 ERP나 그런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잘하라는 이유가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런 과정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 먼저 제품에 대한 박스 규격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따로 입력하게 페이지에 IIS에다가 만들어 놨죠. 잘 해놨어. 상품 규격 정보 이렇게 입력하게 돼 있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뭐 중량 이렇게 입력하고, 또 포장 같은 경우는 포장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된다.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부피 무게를 따로 입력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왜냐 박스가 포장이 됐는데 뭐라 또 부피 무게를 또 입력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선택하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상자를 그 상자에 쓰지 않고 이렇게 잘라서 붙인 상자다. 그럴 때는 직접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하단에서 이제 저장 기능을 누르면은 이 데이터는 이제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는 몇 호 상자가 이렇게 됐다. 근데 이거를 IIS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TERP에서 세일즈 운영팀에서 상품 정보 등록, 여기서 등록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김현대가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돼.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이 페이지들이 각각에 대한 페이지들이 아까 지금 현재 보면은 티컬러드 쪽에서 보면은 배송관리, 포장재 관리라는 게 있지. 뭐 TJ1, TJ2호, TJ3호, TJ3호, TK5호, 1호, 1호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틀렸다.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한번 등록할 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김현대가 나중에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마스터 DB라고 그래. 마스터 DB.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모든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는 실수가 발생하면 정말 모든 시스템이 다 깨지는 거야. 그래서 마스터 DB는 그래서 김현대만 들어와서 로그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유통국. 현재는 IIS를 등록을 할 때 유통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넣게 돼 있어요. 왜 유통국이란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왜 필요하냐? 현재 그 네이션 이 국가는요 굉장히 많이 써요. 김현대리는 적을 게 별로 없어? 다 이해가 돼? 이해가 천천히 이해하려면 안 적어도 돼. 왜냐면 어쩔 때는 안 적는 게 나을 수 있어. 적느라고 머리에 넣는 거를 뺏길 수가 있어. 네이션은 이제 국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봅시다. 국가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국가가 국가에 그냥 간단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번 국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제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국가는 굉장히 많아요. 한번 봅시다. 유통국, 제조국, 그 다음에 브랜드 원산지, 구매국. 지금 우리가 국가랑 관련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나? 삼성에서 만든 거를 중국에서 제조할 경우, 일본에다 중국이 제조해서 팔 경우, 그 제품을 네덜란드에서 살 경우, 지금 얘기가 되지? 한번 봅시다. 유통국은 왜 중요할까? 유통국은 왜 중요할까? 근데 왜 우리가 수익 분석을 하는데 중요할까? 열고 해봅시다. 유통국이 왜 필요할까? 먼저 진짜 여러 가지 많이 걸려 있어. 지금 유통국은 이제 국가만 지금 많이 쓰여요. 유통국 같은 경우는 유통국이라는 얘기, 유통국에서 물건 해외로 발송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국제배송비가 중요해요. 국제배송비를 알아야 돼요. 국제배송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돼요. 그 다음 또 매일값 결정하듯이 매일값 결정하듯이 또 어디서 김현대를 쓰셨대? 신문이 그래서 이제 잘못 모르더라고. 끝까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힘들어. 배우면 돼. 알았어? 그다음 또 뭐가 결정이 될까? VAT가 결정이 되겠지? 다음 또 뭐가 결정되지? 루브라고 하는지, 위안화고 하는지, 달러라고 하는지, 달러로 하는지, 또 뭐도 결정해?
이 정도를 알면은 또 결정되는 사람들이 뭘까? 뭘까요? 동일한 제품인데 유통마다 달라지는 거. 어디 있어? 이거 맞추면 오늘 솔직히 좀 감동이 없지. 게다가 이제 이거 유통이니까. 있어야 되겠지. 아, 됐잖아. 한국 몇 볼트니? 나는 주파수나. 일본은 볼트고, 그렇지. 전생에는 헤르츠는 주파수를 하나를 써. 근데 일본은 두 개를 다 써. 한번 또 그러니까 이게 이 판매 전략을 살 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전압이 다를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시간이 계속 와요. 돼지코 플러그를 11자인 플러그로 바꾸면 전압이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데 제발 이런 얘기는 어디가 나오지 말아야 돼. 이거는 그냥 콘센트 모양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지. 이건 220V, 이건 110V 이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쓴다. 어떤 나라는 11자가 220V인 나라도 있단 말이야. 이건 플러그가 어떻게 안전적으로 어떻게 쓰는 게 좋겠냐. 지금 이런 내용이야. 플러그 모양하고 전화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소니 TV 112V짜리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못 쓰나? 못 쓰나? 김현대야. 내가 소니 TV 60인치짜리 110V짜리를 하나 사서 줬어. 김현대를 못 쓰나? 못 써. 어떻게 써? 지금 220V잖아. 얘기해봐. 그냥 괜찮아. 얘기해도 돼. 까지 얘기해야지. 변압기 있잖아. 변압기. 얘네들 말하면 전압이 다른 경우는 변압기라는 걸 쓰면 돼. 변압기. 그러니까 뭐 영어로 일렉트릭 트랜스포머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 플러스, 어이구, 올바른 우리가 쓴 우리말이야. 그 일본에서 나왔지. 도라스라는 거 있잖아요. 변압기. 그래서 강압기도 있고 승압기도 있어요. 압력 올려주는 거 있고 낮춰주는 거 있고. 220V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강제로 내려주는 게 있어. 강압기에 있어. 그걸 쓰면 돼. 한국에서 가장 220V 제품도 110V를 내려주는 그거 쓰면 돼. 똑같아. 그럼 110V짜리를 이제 한국에서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어때? 승압기를 쓰면 돼. 세우면 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110V 제품을 220V에 꽂아버리면 제품이 타버려. 또 그 다음에 220V 제품을 110V 꽂으면 정상적으로 작동할까 안 할까? 전원이 안 들어와. 불은 들어오는데 전원이 작동 안 해. 그러니까 변압기를 쓰면 아주 간단해. 주파수 문제야. 주파수는 전자기장의 흐름이 있잖아. 이 흐름에 대한 주파수를 결정하는 거야. 이 주파수는 전압만 같으면 작동하는데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주파수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계 부품이 뭐냐면은 뭘까? 이제 음향기도 워낙 민감한데 뭐 이렇게 있겠지. 뭘까? 모터가 들어가는 제품을 안 줘. 과답이지 않나? 과소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적당히 분당 뭐 1200번 돌아야 되는 제품이라면
이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너무 오버되거나 그러니까 사용할 때 별 문제 없지. 그러니까 제품 수명 주기가 단축될 수 있는데 이 주파수 때문에 제품 수명 주기가 단축되는 것보다 제품을 그냥 오래 써서 단축되는 거야. 거의 그냥 뭐 또이또이야 솔직히 말해서. 대신 이제 뭐 소음이 좀 커져. 근데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열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조명 제품이다 상관없어.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거부터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얘를 이 변압기처럼 조정해 주는 게 있어. 그걸 뭐라 하냐면 주파수 위상 변환기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이 변압기 같은 건 얼마씩 하지? 변압기 좀 더 얘기하자. 변압기는 얼마씩 할까? 변압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밥솥을 사야 되겠다. 밥솥이 뭐 소비 전력이 한 밥솥은 열을 많이 내는 지금 와트 수가 거야. 600와트 될 때는 변압기는 보통 2배짜리 사는 거예요. 1200.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들고 다니는 요만한 엄지 이 주먹만한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 이거 쓰면 되겠다 해서 밥솥에 넣어놓고 변압기 돌려버리면 이게 타버려 그냥. 왜냐면 이거 보면 이 주먹 정도 된다면 기껏해야 변압기가 한 50W, 60W. 50W, 60W는 어느 정도냐면 한 이 정도? 이런 제품을 5, 60W 쓰는데 별 문제 없어. 아니면 저는 캠코더 충전하는 이런 거 상관없어. 근데 전기 많이 먹는 거지. 컴퓨터 먹고, 컴퓨터 제품은 300W, 500W 같습니다.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안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본 제품, 필요한 본 제품, 뭐 밥솥이다. 밥솥 1200W다. 그럼 변압기를 얼마짜리 사는 게 2.4kW짜리 이런 거 있어요. 무슨인지 알겠죠? 나중에 드랍시핑 할 때도 그거 노려야 된다. 또 하나 문제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 그러니까 뭐, 전기 다리미, 밥솥 같은 거, 가열기, 그런 거 빼놓고 일반적인 제품이라면 가격이 한 20%에서 40%인 거예요. 근데 이 위상변환기가 이제 얼마냐면은 싸게 나오면 한 800부터 한 2,000 정도? 단위가 뭘까? 위상변환기는 요즘 싸게 나오면 한 800만 원이면 사. 한 2천만 원이면 사. 여기보다 이제 비싸. 그러니까 위상변환기를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없을까? 가정집에서 저기요. 저런 건 보통 어디 연구소에서 많이 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50Hz, 60Hz가 왜 다르냐면 일본이 각 그 도마다 표준화된 주파수가 다 틀려. 전압은 표준화 시켰는데 국가가 각 도마다 주파수를 표준화 안 시켜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생산된 대부분 제품 50Hz, 60Hz 뭐 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솔직히 해외에서 물건 팔기엔 너무 좋아요. 정말 50Hz, 60Hz를 그 100V, 110V, 220V 쓰는 나라가 알아. 흥행했던 나라. 우리 옛날에도 그렇게 썼잖아. 어떤 곳에서 꽂으면 110V, 어느 곳에서 220V 쓰는 때가 있었죠. 그때 뭘 보면서 110V는 11대 틀려 뽑는 거고 220V는 돼지포. 그래도 우리가 머릿속에 그게 나는 거야. 돼지포는 220V고 11대는 110V고. 근데 그건 없어요. 모양이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주파수로 분명히 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9명을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일본 쪽이에요. 그다음에 일본 상품이 해외 쪽에서 먹힐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주파수는 전압은 호환으로 프리볼트를 만들기는 되게 간단해. 근데 주파수는 비싸. 딱 저기를 꼽자면 그 전기에 주파수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주파수에 맞춰서 제품 연결시켜 준 거야. 그래서 기능이 얼마나 그렇게 위성변압이면 보통 800에서 2,000만 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통국을 알아야지만 아무리 얘가 110V 쓰는 중국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용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처음 만들 때 220V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유통국 위주로 전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지 제조국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또 제조국은 또 왜 필요할까? 제조국은 왜 필요할까?
원산지는 많이 있어 없어? 안 해봤나? 수축 안 해봤나? 수축을 넣을 때 제품에 원산지를 넣는 게 있어. 근데 우리는 그냥 뿌리하는 걸 넣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많잖아. 왜냐면 삼성 제품들도 똑같은 저기 3D 안경인데도 어떤 제품은 저기 라인업이 좀 틀린 거지. 저가 제품 중고, 고가 제품 메이드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수출 신고할 때도 필요해. 근데 지금은 그냥 귀찮으니까 한국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해야 돼. 또 하나 뭐가 있을까? FTA 원산지. 예를 들어서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중국이나 FTA가 아직 체결은 안 됐지. 근데 만약에 중국이랑 체결이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도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가지고 FDA 그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때가 저기 해야 되는데 이 FTA 원산지 증명서 이 제조국 원산지를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 있지. 한국에서 입금됐다는 대부분 네. 뭐라 이거? 마네임? 마네를 읽는 거야. 이게 끄덕이면 되지? 메이드인 자폐력 실제 메이드인 코리아라든가 그리고 한 10분, 15분 정도 되겠다. 다 이게 칠판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중간에 녹음 안 됐어요. 잘 기억하고 있어. 다시 봅시다. 메이드인 뭐 일본이다. 뭐 저펜이랑 저기 일본이랑 FTA 원산지 증명서가 돼 있다. 그럼 이건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상자에 보면 메이드인 메이드인 코리아, 메이드인 저펜, 메이드인 차이나 이거 다 기록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효원 대리가 거기에 메이드인 차이나 써 있다. 그럼 제조 원산지, 제조국 원산지에다가 차이나로 써줘야 되는 거야. 무슨 인지 알겠니? 이거라지만 지금은 솔직히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FTA 원산지 혜택을 받은 적은 있어요.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현재 시스템상 그렇게 되고 있는 정도는 아니야. 근데 나중에는 언젠간 쓰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입력해 놓을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쓰진 않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제품 사진 찍었던 거 있지? 그거 스크롤 해가지고 찾아서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급한 거는 먼저 하고 안 급한 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요. 봅시다. 그 다음 또 브랜드 원산지는 또 뭐가 있을까? 브랜드 원산지. 브랜드 원산지는 왜 중요할까요? 브랜드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뭐 이 브랜드가 이탈리아다. 그럼 이탈리아가 이 제품이 가장 저렴할 확률이 크겠지. 그게 아니라면 바로 보통 또 그 다음에 자국 내 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탈리아인데 보통 브랜드 원산지는요 수출을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를 일부러 비싸게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원래가. 왜냐면 수출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 소비자들 은근히 그 원산지가 가장 쌀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도 맞아요. 소비자가보다 해외 소비자가 더 싼 경우도 더 많아. 왜냐면 우리 본국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언제든지 내가 시장 조절할 수 있는데 해외는 자기 컨트롤 못하니까 해외 디스트리뷰터나 어떤 해외 바이어들을 그만큼 키워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쪽에 경쟁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메이드 인 이탈리아다? 그럼 이탈리아 먼저 공략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탈리아 원가가 안 맞지? 그럼 바로 주변국이 싸.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는 뭐 맨프로토가 이탈리아는 자기네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는데 그 옆엔 주변국은 안 건드려. 그렇지만 물류비가 가장 싸니까 당연히 저렴할까 안 저렴할까? 저렴하거든 솔직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브랜드 원산지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시장 분석이지. 시장 분석. 그 다음에 구매국은 어떻게 될까? 구매국은 왜 중요할까? 구매국은 왜 중요할까? 구매국은 왜 중요할까? 왜 구매국에는 왜 데이터베이스를 왜 해놓을까? 여기는 유통국,
유통국이 유통국가 다 있네. 유통국, 소비국. 그치? 여기 구매국, 소비국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거 혼합돼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야. 왜 구매국, 소비국에 대한 정보를 왜 가지고 있으려고 할까? 특정 상품이 음. 그 나라에 잘 팔렸다는 거는 음. 그 브랜드나 음. 제품을 거기서 소비가 많은 가능성이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이마켓에 대한 타겟팅을 설정할 수 있어. 타겟. 그러니까 미국이 잘 팔네? 야, 그럼 아마존 쪽으로 들어가 보자. 뭐 중국이 잘 팔리는데 뭘 해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뭐 일본이 있다? 그럼 라쿠텐 한번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마켓에 대한 어떤 타겟팅도 마찬가지고 그 마켓에 대한 어떤 대비책 같은 거. 그다음에 동일한 제품이 판매됐다 그러면은 동남아에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보다는 유럽, 미국 같은데 우리 현재 법인이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판매가 많이 된 제품이 현재 우리한테 더 좋은 정보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그런 어떤 의사결정들. 그다음에 그 각국의 뭐 여기에 나중에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냐면 각국의 환율. 지금 각국에 대한 환율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우리 시스템에 저장이 되고 있나 안 저장되고 있나? 현재 우리 회사의 환율 데이터베이스는요 하루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저장이 돼. 그냥 실시간 움직이는 그게 아니라 그냥 사진처럼 탁탁 저장이 돼.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환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랑 이 판매량 연동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전반적인 판매량이 환율에 따른 전반적인 판매량의 어떤 추이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건 당연하죠. 각국 환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이미 저장 다 돼 있지. 그 다음에 구매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저장돼 있지. 그럼 매치만 시켜주면 끝이야.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바로 나와.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왜 구매국을 기록을 해놓을까? 구매국을 왜 기록해 놓을까요? 왜 중요할까? 안 쳐다봐도 돼. 모르면. 통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누적시킬 수 있어. 현재 휴게실에 가보면 세계지도 있는 거 아니 모르니 김현들이야. 휴게실에 가면 세계지도가 있어. 있지? 거기에 김수진 대리가 스티커로 붙여놓고 있는 거 봤어요? 김수진 대리가 통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는 거야. 뭐 파란색은 뭐 페덱스, EMS는 무슨 색 해가지고 붙여놨어. 오늘 또 문제가 생겨서 그 위에다 또 붙여. 그 다음날 또 문제 생겼어. 또 붙여. 그럼 나중에 뭐 유럽에서 우리가 지금 올해 말에 유럽에 법인 설립할 계획이야. 유럽에서 통관이 스무스한 나라랑 스무스하지 않은 나라 분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만져보는 거야. 정확히 만져봤더니 어느 한쪽에서 스티커가 많이 붙여져 있어. 그럼 그 나라 뭐야? 문제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스티커가 하나도 안 붙여져 있는 나라야. 그 나라는 뭐야? 통관에 별 문제가 없는 나라라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이 구매국이라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 놓으면 나중에 통관 정보를 해놓으면 통관에 대한 히스토리까지 관리를 할 수 있어. 근데 동일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어떤 나라는 EMS로 보냈지. EMS 보낼 때 문제 없을 때 특성으로 보낼 때 문제 생긴다. 이런 히스토리가 또 있단 말이야. 지금 그게 김수진 대리 쪽에서는 따로 놀고 있어. 그냥. 그럼 나중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문제된 내용을 영문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고객이, 내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있는 고객이 구매를 했다. 그럼 자동적으로 걔한테 메일이 날아가게 할 수 있어. 야, 니네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통관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 퍼센트 몇 프로 정도 돼. 그러니까 그거 같은 건 너 어떻게 할래? 야, 싫어. 나 저 페덱스를 업그레이드 해줘. 돈 내가 얼마 낼게. 그런 의사결정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국가 데이터베이스만 4개예요. 4개 정확히 말하면. 현재 아이템 분석 페이지에 나와야 될 내용들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적으로는 유통국, 그 다음에 구매국 이런 내용들은 좀 중요했지. 그래서 현재 그 유통국과 소비국 지금 이렇게 2개가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야. 판매 수량 지금 이거 오타입니다. 판매가 아니라
소비국은 빼자. 그렇게 하고 판매 수량 같은 거 한번 봅시다. 판매 수량은 이제 굉장히 중요해. 판매 수량도. 이런 고민 많이 해. 잘 팔릴 것 같다. 요즘에 잘 팔리는 것 같다. 객관화된 데이터야? 주관화된 데이터야? 김현들이 얘기해봐. 주관화된 데이터야. 그 일은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거는 자기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야. 그게 선수거든, 프로거든. 주관화된 데이터를 그럼 한번 해보자. 김현들이야. 요즘에 잘 팔리는 것 같아. 이거를 객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개 정도 이상 팔리면 잘 팔린 건데? 어? 몇 개 정도 팔리면 잘 팔린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팔리면은 그게 그거냐고. 다른 것이랑 비교해서 뭐? 제일 많이, 5만 개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 하나만큼 잘 팔린 거네? 항상 문제는 이런 질문을 드려서 이렇게 답을 못 하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제 시작이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해서 답이 나오잖아. 그러면 간단한 건데 질문 던졌을 때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야. 벌써 이렇게 답을 못 하잖아. 이 답을 못 하는 행동을 보고 이 박건우 대리나 이제 김현 대리도 솔직히 좋은 교육 받고 있는데 박건우 대리 같은 팀장급들이 생각해야 돼. 우리 회사에서 이 분야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가는 소리가 나한테는 이제 들린다라고 알아야 돼. 지금 모르잖아. 박건우 대리 알겠니? 어느 정도면 판매되는 건데? 어느 정도면 판매 잘 되는 거니? 5만 등까지 있다면 몇 위까지가 잘 팔리는 거야? 369위니? 400위니? 근데 그 순서를 또 서열은 어떻게 매길 것이며? 단순히 판매량이 많다고 매겨? 한번 봅시다. 하루에 5,000개씩 팔려. 어느 날 갑자기 5,300개 팔려. 이런 제품이랑 하루에 10개씩 팔려. 어느 600개 팔렸어. 우리 솔직히 어느 쪽에 에너지 집중해야 돼? 전자야 후자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이게 오늘이야 투데이. 어디에서 집중을 해야 돼? 1번이야 2번이야? 2번에도 에너지 집중해야 하잖아. 1번은 원래 잘 팔리는 거에서 약간 더 팔린 것 뿐이야. 근데 2번 어때? 10개 판매됐다. 600개 판매됐다. 여기서는 에너지를 좀 더 투입하면 더 판매될 수 있어 없어? 충분히 돼. 근데 이게 어제가 이제 일요일이야. 월요일이야. 이거 뭐냐? 이렇게 알아보고 뭔가 액션이 나오는데 한 2주, 3주 걸린다 그러면 이미 그때는 끝나 있어? 안 끝나 있어? 이미 끝나 있어.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럼 귀에 날아가는 거야. 동시에 하늘에 휘발성처럼 날아가는 거야. 이걸 주관적인 느낌이잖아.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고. 이런 평가 혹은 의사결정. 이런 평가나 의사결정 시스템이 가장 흡사하고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뭘까? 이런 정보들이 계속 오잖아. 이러면서 빨리빨리 의사결정 내릴 수 있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고 단시간에 많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목적성을 갖는 가장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뭘까? 우리나라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뭘까요? 주가 정보라는 주식 시스템 얘기하는 거야. 주식 시스템. 그래서 현재 우리 ERP라든가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식 시스템을 많이 이제 분석을 할 거야, 아마. 주식 시스템이 똑같아.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에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야. 왜냐면 분 단위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벤치마킹 하기가 좋아. 뭐로 청적하냐고. 잘 만들어져 있는 거에 장점을 딱 간파해서 거기서 쏙쏙 끄집어내는 게 최고지. 그래서 나도 주식을 좀 해봐야 되겠어. 왜 돈을 벌기 위함이라 그것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 해서 주식 시스템을 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로그인만 해놓고 배우면 배워지니 안 배워지니. 박건우 대리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안 배워져. 우리 알지? 뭔가 잃어봐야 돼. 작살 나봐야지 무서움을 알아. 김현 대리야, 김현 대리가 진짜로 많이 성공하고 싶잖아. 그럼 박건우 대리 하는 대로만 해. 알았어? 뭔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지만 잘할 수가 있어. 뭐든지 그래. 그래서 나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까? 주식을 해봐야 되겠다.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많이 더 필요 없고 100만 원 정도만 해봐도 되잖아. 그래서 나도 지금 이제 일부분 알고 있는데 골든 크로스라는 이제 게 있어. 골든 크로스. 단기곡선, 장기곡선이라는 게 있어. 이 지금 4일치의 평균이 뭐야? 4일째 평균 같은 경우는 뭐 장기곡선 이런 추세선이 있을 거란 말이야. 단기곡선은 뭐냐면 장기곡선은 거의 수평이 이런데 단기곡선이 거의 급상승하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 급증하는 거야? 안 급증하는 거야? 급증하는 거야. 이 각도에 따라서 갑자기 성장하냐 안 성장하냐 분석하는 방법이야. 당연히 한 A라는 제품은 이런 제품은 현재 지금 이 각도가 낮을까 클까?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울 거예요. 좀 한 기껏해야 뭐 10도? 여기 같은 건 어떨까? 여기는 거의 이런 상태야. 이렇게 돼 있다가 거의 그냥 수직인 상태야. 이거 90도보다 클까 안 클까? 클 리는 없겠지. 거의 90도에 근접하면 뭐야? 이건 그냥 거래가 없다가 오늘 갑자기 그냥 급증하는 거야. 당연히 퍼센트가 크면 클수록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야 되겠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이제 판매를 증가하는 어떤 상품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뭐야? 저런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이런 골든 크로스가 뭐냐면 이 단기 곡선과 단기 곡선에 이게 거의 수직에 이룰 때가 골든 크로스라고 그래. 이런 경우는 실제로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렇지만 이게 최고값이란 얘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값이야. 그러니까 이 골든 크로스 기법은 여러 가지 방식에서 많이 쓰일 수 있어. 이런 경우도 있지. 판매율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쓸 수 있어. 판매율 장기 곡선 점점 떨어져. 근데 여기서 이게 단기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 버려. 그럼 이 퍼센트 가지고 의사결정 내릴 수 있어 없어? 타임 판매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 100개 판매되다가 50개 판매되다가 20개 판매되다가 갑자기 600개 판매 이것도 관심 가져야 되는 거잖아. 아까 10개 됐을 때는 똑같은 이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각도로 판단하는 게 역시나 옳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내리는 게 이런 게 하나의 발명이야. 발명. 주관적으로 이거 뭐랄까 논쟁하는 게 그냥 객관화된 수치로 계산하는 거야. 그냥 끝이야. 그래프 도형 같은 경우는 구글 차트라는 이제 무료 솔루션이 있어. 거기 쓰면 돼. 근데 저런 함수 계산식은 너무 간단해. 저건 일도 아니야. 우리 수학 배웠잖아. 수학에서 저 각도값 계산하는 거 뭐가 힘드니? 저기 또 2차 함수도 아니야? 1차 함수야? 얼마나 간단해? 2차 함수야. 거저지. 거저. 그치? 발로 해도 되겠다. 내가 그거 있었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내가 수학은 주관식은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 모든 시험에서 단 한 번도.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후로 실수로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몰라서 틀린 적은 있어도 대신 언어를 못해.
난 아무리 들어도 몸에 안 배요. 근데 한때는 실망했었어. 야, 수학은 말 그대로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는 용도로만 쓰는 거지 대학에서 누가 수학 공부하니? 그래서 애들은 다 영어도 잘하는데 근데 사업하면서 수학 잘하는 게 도움이 이제 많이 되는 것 같아. 영어? 솔직히 영어 하는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영어 그냥 연봉 2,400 주고 뽑으면 돼. 그냥 끝이야. 수학 잘하는 사람 없어. 솔직히.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인사 채용할 때 수학 잘하는 사람 뽑으려고 했는데 지원을 안 하는 건지 수학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건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내용들 그냥 박근혜들도 저거 주식 가입해봐. 뭐 손해 풀면 뭐 어떤 난 종목이 잘 되는지 몰라. 그냥 마음 놓고 손해 봐. 아니면 해봐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나도 또 나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어디 증권사가 어디 좋은지 다 알아봐야 되겠다. 우리 회사에서 주식 투자한 사람 있나? 아, 좀 배워야 되는데. 한 100만 원 가지고 한 뭐 반토막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공부 많이 하게 될 거란 말이야.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이런 골든 크로스 분석, 그래프 차트 분석 방식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자. 각각의 하나하나의 값은 밸류야, 밸류. 밸류를 하나하나 이해하는 거는 잠깐만. 저량 분석 방법이야. 고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야. 이 고정된 데이터 분석 방법이 얼마나 많은 힘이 드냐면은 어저께 많이 판매돼도 아까처럼 얘기했잖아. 5,000개 판매돼. 하나 5,000개 판매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돼,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얘는 안 돼. 이 추세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밸류는 저량 분석법이 하나하나의 데이터 값을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데이터 값을 이해한다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 내릴 때 도움이 돼, 안 돼? 전혀 안 돼. 그런데 여기에 이 밸류라는 거에 타임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시간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그럼 얘가 뭘로 바뀌냐면은 이제 밸류 플러스 타임이 들어가. 뭘로 보면 유량으로 바뀌어. 추세로 바뀌고 추세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단기 곡선이나 장기 곡선이나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단 말이야, 현재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날짜를 입력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창고에 재고 남아있는 현황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밸류 값 보고 하는 거야. 아, 저번에 저기 100개씩 사놨더니 지금 남은 게 20개밖에 안 돼요. 이게 더 잘 팔린 제품이에요. 이거는 그냥 저량 분석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패턴 값을 분석해야 돼. 골든 크로스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석해야 되는 거라고. 현재 재고, 물류센터에 있는 재고가 A라는 제품이 더 적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남아있는 B가 더 좋은 제품일지도 모르는 거라고. 근데 그걸 하나하나 찾을 거야? 안 돼. 그래서 우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항상 설계를 할 때는 향후에 지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금 위해서 만든 건 당연한 거고 향후 아까 FTA 원산지 증명서라든가 이제 제조국에 대한 어떤 관리도 들어가는 게 뭐냐 향후에 10년, 아니 저거 3년, 2년, 5년 뒤에 쓸 자료를 미리미리 만들어놔야 되는 거야. 그때 가서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미리미리 만들어놔야 돼.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각각의 판매된 데이터를 날짜라는 어떤 히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타임이라는 어떤 이슈를 같이 넣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분석 기법을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어떻게 보면 판매량이니까 날짜 넣는 거 별거 아니고 뭐 그냥 날짜 넣는 것 뿐이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절대로.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그 날짜라는 어떤 기록이 들어가고 거기다 지금 하루에 한 번씩 환율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되고 있지 사진 찍듯이 저장되고 이거랑 같이 결합시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차트 여기서만 나오는 차트만 대여섯 개야 최소. 장단기 곡선 할 수 있지 어떤 골든 크로스 차트 생각할 수 있지 이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도 단기 같은 경우는 단기를 며칠로 잡을 것이냐 3일로 잡을 것이냐 이틀로 잡을 것이냐 우리 업무에 맞춰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되겠지. 장기 곡선 같은 경우는 며칠로 잡을 것이냐 우리 업무 예를 들어서 뭐 1년짜리 잡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오염이 많아지고 3일로 잡자니 너무 짧고 그럴 때는 우리한테 맞는 데이터베이스는 8일이냐 일주일이냐 이런 데이터를 봐서 뭐 하나짜리는 1번 안 같은 경우는 뭐 단기 3일 그 다음에 장기
뭐 30일. 이항 같은 경우는 단기 2일, 뭐 장기 40일,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1, 2, 3, 4, 5, 6개 차트 중에서 우리한테 의사결정 때 가장 도움이 되고 우리 의사결정에 거의 흡사한 차트가 뭐냐? 그럼 뭐 3번 차트다. 그럼 3번 차트 그 값이 우리랑 잘 맞는 거야. 우리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값이야. 그렇게 해서 또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누가 보면은 이 판매 수량 몇 개가 뭐 판매됐다. 여기 이제 날짜가 며칠 날 판매됐다. 이 기록을 넣는 게 그냥 아 별거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별거 아닌 게 절대 아니라고 저거는.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모든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어떤 방향성을 다 컨트롤해버려. 여기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년차 회원사를 할 때 어떤 상품을 배정하고 그럴 때는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감각, 노하우 그런 거 없어야 돼.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갓 입사한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정도만 시스템 운영하는 법만 배우면 다음 날부터 회원사들한테 바로 상품을 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간편한 시스템이고 내가 의사결정 내릴 때는 그 알바생 의사결정 내릴 내용이 똑같아야 돼. 내가 그 시스템을 보고 의사결정을 100건을 내렸고 알바생이 100건 내렸다. 시간도 똑같다. 그럼 그 시스템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거야. 최고야 최고. 하물며 8살짜리 우리 첫째한테 가르쳐도 애가 방학 때는 알바 정도 해도 될 정도다. 그럼 진짜 잘 만든 거야. 정말로. 한번 보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A라는 제품은 100개, 200개, 300개가 팔렸어요. 이게 전주, 마이너스 2주, 마이너스 3주차 때 판매된 거야. B라는 제품은 정반대로 300개, 200개, 100개가 판매됐어요. 그러나 이거 누적을 해버리면 이건 초기 600개 판매된 거야. 그러니까 증가 추이는 누가 더 높아? B가 더 높지. 당연히 B에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특정 주기로 해서 딱 끊어버리면 그 장단기 곡선으로만 끊어버리면 이런 노출이 생기기도 해. 뭐 이런 거는 저기 해도 나오긴 하겠다. 그렇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단기 곡선이라든 어떤 크로스 장단기 곡선으로 분석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 가중치를 줘버리는 거야. 전주 같은 경우는 그냥 곱하기 1 가중치 똑같이 줘버리고 여기는 일부러 낮춰. 0.7 정도. 0.3 0.3 이렇게 된다고 치자. 여기 같은 경우는 100, 140, 90이야. 그럼 합하면 얼마가 될까? 240, 330점이 되는 거야.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되지? 300, 140, 30 얼마가 돼? 470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재가공을 거쳐버리게 되면은 B가 위로 올라갈까? A가 위로 올라갈까? B가 위로 올라가지. 현재 그 아이템 분석 시스템에 그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 내는데 애매모호한 거 있잖아. 그건 뭐냐면 그것을 수학적으로 접근을 안 한 것뿐이야. 그냥. 거기에 수학이라는 어떤 이슈, 산수라는 이슈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고민하는 거 명쾌하게 해. 숫자처럼 명쾌하고 정확한 게 어딨니? 틀림이라는 건 없어. 그다음 판매 수량, 그다음에 부가세율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부가세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픽스가 되면 한 번 잘 안 바뀌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부가세율이 거의 30-4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부가세율을 아주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민족이 있어. 어딜까? 매년 바꿔. 매년. 우리나라는 부가세가 10%예요. 매년 바꾸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김현대리 한번 내 질문해 볼게. 부가세가 높으면 수출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다지. 환급 받으니까. 우리나라 부가세율 20% 올린다는 얘기가 어느 교수가 작년에 했었어. 그래서 그 기사 보면서 꼭 되라.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거의 지방에 있는 교수님이야. 별 발언권이 없어. 안 되겠구나. 부가세를 환급 받아야 저기야 김현대리야 부가세를 환급 받아. 그러니까 20%가 되면 더 많이 환급 받아서 우리는 더 좋고. 그러니까 각국에서 올해는 수입이 너무 많아. 수출이 너무 적어. 그럴 땐 부가세를 높일까 낮출까? 높여야 되겠지.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높여야 되니까. 올해가 너무 수출이 너무 많아. 수입은 너무 적어. 그럴 땐 뭐를 어떻게 할까? 부가세를 어떻게 할까? 다운시키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부가세를 우리나라는 이제 뭐 외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그 기업 정책 같은 걸로 이렇게 컨트롤하기도 해. 근데 그것을 부가세를 가지고 고무줄 장난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야.
그래서 그 일본은 이제 증치세라는데 증치세가 적게는 4%, 많게는 막 13%까지 올라가.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한번 바꾸게 되면 전산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돼? 매년 바뀌어야 돼. 매년. 심할 경우는 12월 달에 사놓은 재고가 나한테 손해가 되기도 하고 이익도 되기도 해. 그러니까 사재기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별로 안 좋긴 한데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지. 4% 했던 걸 갑자기 13% 확 늘려봐. 그럼 수입했던 제품이 10%가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야, 순간. 그럼 당연히 수입이 확 줄어들게 대신 수출이 많이 커지겠지.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3, 40년 부가세 손 안 대다가 원래는 5%였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그 일본이 장기 불황이 오다 보니까 5%를 8%로 조정을 했어. 그게 언제냐면 작년 4월이에요. 만약에 생각해봐. 우리가 상품 데이터베이스 원가를 다 넣어놨는데 부가세 포함해 놓은 가격으로 넣어놨어. 해놨는데 부가세가 오늘 바뀌었대. 오늘 갑자기. 그럼 그 원가를 다 바꿔야 될까? 역산정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역산정 해야 돼. 그럼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미리 얘기하지만 우리 원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렇게 구매가 같은 거 있지. 일본에서 구매가 같은 거 입력할 때는 항상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야 돼. 왜냐면 부가세는 별도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 그래야지만 부가세가 나중에 바뀌어도 퍼센트만 바꾸면 알아서 다 바뀌는 거야. 내가 혹시나 깜빡 잊을까 봐서 그래. 이제 우리 구매가 이제 입력이 될 시기야, 현재. 구매가는 무조건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봅시다. 그래도 부가세율을 국가관리에 지금 현재 국가관리에 보면은 T컬러드의 공통사항관리 이제 국가관리라고 있죠. 국가관리에 이게 부가세율이죠. 이 부가세율을 다 넣어놨어요. 현재는 한국은 10%고 일본은 8%인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 고무줄처럼 완전 널뛰게 하겠지. 그래서 부가세 관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 다시 보자. 수수료율은 이제 카테고리랑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되고, 배송 수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특송이랑 페덱스마다 적정 배송 그 단위당 배송료율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송료율에 대한 모든한 어떤 그런 그 평균값이라든가 통계값이 다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 주소로는 EMS가 발송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발송하지 않는 나라가 있고, 그럴 땐 페덱스로 보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단 말이야. 그 통계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제품을 무조건 한번 보자. 아마존 FBA 입고시킬 때 항상 페덱스로 보내니 항상 EMS로 보내니? 어떻게 보낼까? 무조건 EMS로 보내나? 페덱스로 보내나? 항상 그러지 않잖아. 모두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보험을 가입하냐 마냐. 그 다음에 적정 배송비가 됐으니까 30kg 풀로 채울 때 있어 모니터를 30kg로 꽉 채워서 보내면 모니터가 손상이 될 수 있지. 손상이 안 될 수 있을 정도. 왜냐면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 모니터를 싹 던졌을 때 깨지냐 안 깨지냐 거기서 결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이 제품이 파손 위험이 굉장히 큰데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 모니터처럼 그런 경우라면 30kg 풀로 채서 보내는 게 아니야. 왜냐면 얘네가 항상 상자를 던진다는 가정하에 전제를 깔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2대 아니면 3대 정도만 패킹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적정 그 페덱스 같은 페덱스 발송한다. 페덱스의 단위당 배송비는 이런 U자형 구조라고 그랬죠. 10kg에서 20kg 내면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는 것, 여기 이 중량대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적당히 이 중량대로 두 상자로 나눠서 보내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 내용 또한 나중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집계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어떤 집계되는 내용들을 다 차근차근 다 집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마스터 데이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판매돼 가지고 뭘로 배송이냐 이런 걸 넣을 때는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일반 DB가 되겠지. 일반 DB. 그래서 마스터 DB와 어떤 일반적인 DB랑 결합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매매 기준 환율 외환 파트부터는 너무 내용이 지금 길어져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